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진 텅 빈 거울 같은 거라면요?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 생각이 온전히 내게 아니라면, 그럼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질문을 한 편의 고전을 통해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올랭카를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뭐랄까, 텅 빈 그릇 같은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올랭카라는 이 문학적인 수수께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왜 한 인물을 두고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왔던 걸까요? 아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주체성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가장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라면서 찬사를 보내요. 와, 어떻게 한 인물을 두고 이렇게까지 정반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말이죠. 바로 그녀가 태어난 아주 독특한 예술 형식, 단편소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단편소설은 장편소설이랑은 그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딱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인상을 독자 마음에 남기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바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은요, 군더더기 없이 딱 알맹이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작가의 예술혼이 그야말로 꽉 응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장편은 아무래도 상업성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좀 늘어지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론 보르헤스의 이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만큼 단편 소설이 얼마나 정제된 예술 형식인지를 딱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싹 덜어낸 순수한 이야기의 결정체다. 바로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꽉 응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단편 소설은요,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모습을 가장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마치 스냅사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문학사를 보면 이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회가 정말 급격하게 변할 때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고민, 그 방황이 이 단편소설이라는 거울에 고스란히 비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그 문턱에서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을 담았고요. 황석영의 산포로 가는 길에서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쓸쓸한 마음이 느껴지죠. 또 윤대영의 작품을 보면 이념이 사라졌던 90년대의 모습이 정말 예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단편은 그야말로 시대의 초상화인 셈입니다. 자, 이제 단편 소설이라는 렌즈를 딱 장착했으니까 다시 올랭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과연 치오프는 이 올랭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녀의 삶은 정말 거울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녀는 그 사람의 생각, 말투, 관심사, 이걸 그냥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극장 지배인이랑 사랑에 빠졌을 때는 연극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목재상이랑 함께일 땐 목재 없이는 인류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죠. 그리고 수의사랑 가까워지니까 이번엔 가축의 건강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녀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의 언어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올랭카의 비극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버리면 그녀의 세계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 텅 빈 느낌? 그 공허함이 그녀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수의사의 아들인 어린 소년 샤샤인데요. 이제 그녀는 샤샤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옆에서 같이 읊조리면서 초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한 작은 소년의 세계가 그녀의 우주 전체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올렌카라는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수수께끼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비평가들은 이렇게 봐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는 텅 빈 존재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하지만 톨스토이는요, 바로 그 점을 칭찬합니다.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위선이나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순수한 영혼이다. 이렇게요. 톨스토이에게 예술이라는 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올렌카는 꾸며낸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진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허세를 다 벗어던진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19세기 인물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모습이랑 좀 닮은 점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내가 속한 커뮤니티,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온라인 공간의 의견을 어느새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올렌카의 그 거울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를 비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생각, 그 신념, 정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혹은 여러분이 속한 집단의 목소리를 그저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울 속 당신의 얼굴 뒤에 과연 누구의 생각이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행복한 왕자 다들 아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행복한 왕자인데 왜 울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아주 유명한 동화 속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두 편의 짧은 소설을 가지고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이면의 진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이 이야기가 쓰여진 그 시대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자의 눈물은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알려면 이 이야기가 태어난 시대, 바로 19세기로 가봐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불안해하고 또 뭘 간절히 원했는지 그걸 알아야 하거든요. 19세기는 정말 거대한 격변의 시대였어요. 한쪽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이 인간도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이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새로운 무언가를 다들 간절히 찾았는데 바로 그때 아름다움이 그 자리를 꿰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미주의 운동이에요. 예술은 그냥 예술 그 자체로 아름다우면 된다, 뭐 이런 거죠. 도덕이니 종교니 하는 것들보다 아름다움이 최고다, 이게 바로 진리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의 중심에 있던 슈퍼스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스카 와일드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의 힘을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속물이다. 진짜 미스테리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다. 와,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그가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놀랍고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눈부시게 빛나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던 그 왕자 말이에요. 왕자가 마침내 한 작은 친구에게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와, 겉모습만 보면요. 이 왕자는 정말 완벽한 자치였어요. 행복의 상징이었죠. 온몸은 반짝이는 순금으로 덮여있고 두 눈은 영롱한 사파이어, 칼자루에는 타는 듯한 루비가 박혀 있었으니까요. 도시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말 그대로 빛나는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도시의 가장 어둡고 슬픈 모습들이 다 보였던 거죠. 왕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눈물 같은 건 몰랐어. 그런데 죽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서게 되니 우리 도시의 모든 추한 모습과 비참한 현실이 다 보이는구나. 내 심장이 딱딱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침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작은 제비 한 마리에게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왕자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것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비의 도움을 받아서요. 아픈 아이를 둔 재봉사를 위해서는 칼자루에 루비를 떼어주고 배고픈 작가를 위해서는 자신의 사파이어 눈 하나를 뽑아주죠. 그리고 추위에 떠는 성냥팔이 소녀를 보고는 마지막 남은 눈마저 내어줍니다. 결국에는 온 몸을 덮고 있던 금박까지 전부 떼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이제 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은 멀고 금박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볼품없는 회색 쇳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그 곁을 끝까지 지키던 작은 제비마저 추위에 얼어 죽자 왕자의 나부로 된 심장이 쩍 하고 두 조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은요, 흉측해진 동상을 보고는 그냥 녹여버리자고 해요. 그의 희생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오죠.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내게 가져오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쩍 갈라진 납심장과 얼어 죽은 작은 제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 마음, 바로 연민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왕자가 도시 전체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줬잖아요. 자, 이제 2번째 이야기는 시선을 확 좁혀서 아주 개인적인 공간, 한 부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죽은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익숙함에 속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낯선 세계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게이브리엘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 강사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스스로도 굉장히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생각해요. 나는 내 아내 그레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고요. 어느 겨울밤 친척들이 모이는 연례 파티가 있었어요. 게이브리엘은 거기서 아주 근사한 연설을 하고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아내가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노랫소리에 완전히 넋을 잃고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내 그레타는 남편이 상상도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레타가 말하길 아까 그 노래가 아주 오래전 첫사랑이었던 소년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마이클 퓨리. 17살이었고 몸이 아주 약했는데 그레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녀가 마을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다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고 서 있었대요. 그리고 결국 그게 원인이 돼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아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게이브리엘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죠. 이 고백 하나가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그 순간 게이브리엘은 깨닫습니다. 아, 내 아내는 그냥 내 아내가 아니었구나. 나랑 상관없이 자기만의 과거, 자기만의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었구나. 한 소년이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는 그 순수한 열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내 삶은 얼마나 계산적이고 안전하기만 하고 이기적이었나 하고요. 바로 이 순간 처음으로 아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는 것. 자, 보세요. 오늘 본 2 이야기는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겉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행복한 왕자는 화려한 동상이라는 껍데기 아래 감춰진 도시의 고통을 보여줬고요. 죽은 사람들은 평온해 보이는 결혼이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한 사람의 깊은 슬픔과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선 내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부모님, 친구, 배우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 가장 익숙한 얼굴 그 바로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